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1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적인 사람 여도훈입니다. 아우 너무 죄송합니다. 예. 아침에 참 월요일은 가늠을 할 수가 없죠. 예, 항상 일찍 나오는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차가 많을까. 예, 다른 차를 원망하면서 조금 더 일찍 나오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여러분 아침길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 어딜 가나 하는 생각을 월요일마다 하게 되는데 유독 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난주에 좀 길었던 연휴 쫙 다 쉬시고 이렇게 몰려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주 한번 고르고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신청 인터뷰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또 어떠한 시장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 상무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안 뛰거든요. 오늘은 안 뛸 수가 없었어요. 예. 이 1, 2분의 차이가 여러분께는 굉장히 또 길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뛸 수가 없어서 좀 뛰었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좀 상쾌한 그런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또 숨을 이렇게 막 쉬는 그런 소리를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고요. 통근버스 타고 갑니다. 예, 주말에 집에서 쉬고 주중에는 다시 숙소로 가신다. 올림픽대교로 피난 중이다.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 제가 짠하다고요? 예,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일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짠하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예,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예, 좋은 아침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뉴욕 증시, 아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에 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금융시장 쪽이, 이 위기를 각국의 그런 수장들이 어떻게 좀 타개를 할 것인가, 뭐 중국 쪽도 은행 관련한 이야기, 뭐 시진핑이 다 장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졌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정말 좀 크게 또 상승을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중동 쪽에 다시 한번 더 이게 또 확전에 대한 우려감까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할까요? 3대 지수, 다우는 강보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가 강보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금융주 실적에 영향을 좀 받은 거겠죠. 반면 나스닥 지수가 1% 그리고 S&P 500 지수가 0.5%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 지수는 0.84%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지수가 러셀 2000 지수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확인해 봤듯이 올해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주말 사이에도 러셀 2000 지수는 낙폭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그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 물론 그 불거지고 나서 시장이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했으나 다시금 이제 확전에 대한 위기감이 좀 생기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연준 관련한 인사들의 발언들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 내용들을 보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쪽에 대대적인 공격을 펼칠 것이다라는 우려에 안전자산 쪽에 있어서의 선호가 또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성명을 통해서 이제 수일 안에 가자시티에 대규모 작전을 벌일 것이다. 대피하라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유가가 뭐 6%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정유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자 이제 국채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그 수익률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2년물 국채 금리가 3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10년물도 한 7bp 정도 눌리면서 4.6.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그 숫자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 4.8까지 갔었던 국채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 또
지난 주 말쯤에 가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다시 주말 금요일장에서는 4.6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연준 당국자들 또 어떤 발언들을 내놨나 봤더니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연설에 앞서서 이제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금리가 있는 곳에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를 시사를 하는 거죠.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통화정책이 자기 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비둘기파든 매파든 지금 금리의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인상은 좀 제한적으로 그러나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시장이 원하는 건 인하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언제 할 건데 인데 인하에 대해서 비둘기파 쪽에서도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있었는데 노동부의 발표의 하나를 보면은 9월 수입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올라서 월가에서 집계했었던 월스트리트저널에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 0.5% 상승을 하회를 했습니다. 수입물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직전 달 상승률이 0.6인데 반해서 0.1% 오른 거니까 좀 둔화를 한 거죠. 그리고 10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63으로 발표가 되면서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최저치 경신을 한 그 배경 중에 가장 큰 게 유가급 등에 따른 고물가 부담이 좀 반영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8% 전월에 3.2%에 비해서 크게 다시금 높아졌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0%로 직전 달 2.8%보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는 이제 금융주로 이야기를 하죠. 금융주 전반적으로 실적 괜찮았습니다. 물론 실적이 괜찮았던데 반해서 주가가 하락한 기업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다우지수에도 강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 가운데서는 기술이나 인미소비재, 통신산업, 자재 관련한 종목은 하락을 했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주 올랐고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또 유틸리티 쪽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맵을 보면서 금융주 실적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JP모건 1.5%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분기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을 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그러면서 주가는 3%나 올랐습니다. 반면 시티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예상치를 웃돈 영업이익을 내기는 했지만 주가는 좀 조정을 보였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함께 주가는 1% 대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테크 종목들 모두 빨간불을 켰죠. 전반적으로 이제 우측은 초록불이 많은데 좌측이 전반적으로 좀 불구죽죽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우측이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크게 신경 안 쓰고 좌측이 좀 초록색인 걸 많이 좋아하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밝혔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거래는 요 임박한 이슈로 장중 중지가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애플의 주가 1%대 하락, 또 구글도 1% 하락을 했고요. 메타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죠. 근데 뭐 메타는 다른 큰 종목들 대비해서 메타와 구글이 올해 굉장히 또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라는 걸 봤을 때는 참을만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2.9% 하락,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도 1.9%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는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또 포드와 GM도 함께 주가가 미끄러졌고요. 반면 이제 우측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유일하게 파이자만이 2%대 주가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에 있는 엑스모빌, 쉐브로를 비롯한 에너지주 강세도 눈에 띄었죠.
하죠. 개별 종목들 몇 가지 좀 확인해 보자면 보잉 같은 경우에는 주가 3%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주 바로 옆에 보면 BA 보이시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 하락한 게 737 맥스 8 그 항공기 일부 후방 압력 격벽에 그 생산 결함이 생겨서 현재 관련한 검사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이 동체 만드는 스프릿 에어로 시스템즈의 주가도 1%대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 있는 종목 가운데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CEO, 전 CEO인 토드 바소스가 다시 회사를 이끌겠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달러 제너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 코스트코 바로 앞 밑에 있거든요. 좀 진한 초록불을 켜고 있죠.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이 밖에 종목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울프 리서치에서 그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성장 관련한 우려, 앞으로 좀 스트리밍 주식 관련해서 좀 우려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는 1.5%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서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주가 상승 말씀드렸는데 실적 내용 잠깐 전달을 해드리자면 매출은 924억 달러 그리고 주당 6.56달러의 순이익 기록이 됐고요. 시장의 예상치가 주당 순이익이 6.32였는데 이도 상회했고 매출액도 한 913억 정도였는데 이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우 주식 중에 가장 높은 주가 관련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우 지수의 상승을 또 금융주와 함께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이 이끌었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드디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장중에 3%대 올랐고요. 또 포스트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JP모건이 이 기업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적용하고 나서 이게 포장식품 관련한 회사래요. 주가가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 50주 신저가 기록을 했는데 모건스탠리 쪽에서 좀 부정적인 업황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기업들까지 쭉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 어떤 구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6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오랜만에 오셨죠? 예, 한 달 만에 왔습니다. 오, 그러게요. 예, 원래 2주 만에 하는데 네. 좀 이래저래 일이 생겨가지고 그쵸. 한 주를 스킵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막 추석 연휴도 있고 막 이러다 예.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뵌 것 예. 같은데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시장이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어쨌든 뭐 중동발 이슈도 있고 예. 보면은 그래도 뉴욕 증시는 좀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이끈 것이 금리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7월 말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돌파한 이후로 증시가 좀 하락 압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금리 상승이 또 일어났고 또 동반해서 상품 가격 상승도 일어나는 것이 네. 최근에 증시의 추세적 상승을 이끌지 못하는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네. 금리나 이런 매크로 변수는 사실 잘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나마 예측이 좀 될 수 있는 실적이나 가이던스. 네. 때마침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종목 하나하나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수별로 봤을 때 조정폭은 어디가 가장 컸었죠? 지수별로 보면은 러셀 2000, 그쵸. 예,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인데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어닝이 약한 중소형주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보시면은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좀 제가 조사해봤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5.3% 정도 네. 빠졌는데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4.2%가 빠졌어요. 오. 얼핏 생각하기에 성장주가 금리 환경에 상당히 취약할 것 같고 네.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멀티플 조정이 심할 것 같은데 같은 멀티플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펀더멘털이 약한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의 하락폭이 네. 유독 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건 원래 시클리컬한 거이기도 하고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연초 이후로는 한 36%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예, S&P 500 네. 12.7%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5% 정도 빠졌고요. 다우는 올해 한 1.6% 올랐어요. 최근에 고점 대비로는 5.5% 정도 빠지고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이전에 금리를 상승시켰던 요인들이 물가 요인이라서 전방위적으로 되는 종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은 이전하고는 좀 다르다.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네. 성장에 의한 요인 또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의한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실적이나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회사들의 어떤 낙폭도 좀 어려운 환경에서 제한적일 수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예상외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예. 이제 우리가 보통 금리 인상기에 예. 그 차입금이 많은 기업들, 특히나 예. 이제 성장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장주 하면은 우리는 쉽게 나스닥을 떠올리는데 예.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건실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좋았던 AI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뭐 하락을 했나? 뭐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러셀 2000 지수의 하락률을 딱 보니까 지금이 금리가 높은 수준인 그런 환경은 많구나라는 예.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그 뭐 성장주 뭐 가치주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성장주도 사실 성장을 하려면 자금 조달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러셀 기업들은 2000에 많이 그렇죠. 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빅세븐이라는 아주 그 경쟁력이 강한 형님들이 기업들이 있으니까. 딱 버티고 있고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사실 순연금 상태거든요. 순연금이란 건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아서 이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구간에서 그 이자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그 경쟁력이 안 좋은 기업들의 몫을 경쟁력이 좋은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들이 좀 뺏어간다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약사 아니죠? 미약사 죄송합니다. 마약으로 어디요? 잘못 읽었네요. 미약사 덴버 이야기님이 예. 미국 어느 회사가 경쟁력이 높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린다는데 사실 경쟁력의 기준은 예. 무엇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뭐 예. 돈이 많고 기술력이 있고 뭐 등등등을 다 포함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기술력만으로도 볼 수도 있고 한데 미국에는 뭐 기술력도 있고 돈도 있고 예.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량적으로 보자면은 네. 또는 정성적으로 보자면은 경쟁력이라고 그 측정할 수 있는 네. 수치들은 이를테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고 그런 지속적 성장이 있는 가운데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고 거기다가 최근 뭐 비테크 기업들이 보여주듯이 네. 자본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서 그쵸. 주주환원도 상당히 그 적극적인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반짝 경쟁력이 아니라 그런 경쟁력들이 네. 꾸준히 지속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항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왜 웃고 있냐면 예. 앞에 제가 그 약사신데 제가 마약사로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눈이 이게 사실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미국에 계신 약사님이신 건가요? 어쨌든 예. 제가 그 미약사를 마약사로 죄송합니다. 임 약사님의 질문에 답변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점 하나 찍으면 완전 달라지는 그런 단어로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올해 예.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달이 7월이라고 보셨네요. 예, 7월이라고 봤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 추이를 보시면은 시장에서 대충 한 4% 정도를 티핑 포인트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4%를 돌파하게 되면은 네. 주식
상승에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주식과 채권이 사실 전통 자산이잖아요. 그 둘 중에 이제 매력도를 볼 때 주식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그 이익 추정치는 계속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금리에 영향을 받는 멀티플의 하락에 의해서 최근 주가 조정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금리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그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는 이 하얀 선이 나타내고 있는 이익 추정의 추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가이던스를 주는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예. S&P 500의 저 이익 추정치가 그 뭐라 그러지? 딱 500개 기업을 n분의 1로 한 걸까요? 아니면은 제 말은 그거죠. 가중평균. 예. 그 그 형님들이 웨이트에 다 이끌고 간 수치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후자입니다. 들어서요. 예, 형님들이 이끌고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네. 이익 추정치가 좋으면 그 기업들의 가중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전체 이익 추정치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섹터별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벌어지겠네요.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주도하는 섹터들 그리고 비중이 큰 섹터들이 빅테크가 속한 자유소비재나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리고 IT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들의 이익 추정치가 사실은 S&P 500 전체의 이익 추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 차이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 이익 추정치 한번 볼까요? 네네. 그러면은 그 7월 말 이후에 제가 변곡점이라고 말한 시점에서부터 지금 섹터별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에너지가 의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6.9% 정도 이익 추정치가 올랐는데 에너지는 7월 말 이후에 섹터가 거의 떨어진 게 없어요. 오히려 올랐거든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7월 달에 유가가 한 60불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80불대, 90불대까지 갔잖아요. 어차피 유가에 민감한 업종이 에너지 섹터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이익 추정치가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IT 그리고 IT를 포함한 그 IT에 속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업종 그리고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이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소위 큰 형님들 네. 이 큰 형님들의 포함되어 이익 추정치가 7월 말 이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S&P 500의 가중평균한 이익 추정치조차도 3.2% 정도 상승했고요. 그 이외에 소위 가치 방어 영역에 있는 필수비재라든지 그리고 뭐 유틸리티,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소재 이런 섹터들의 이익 추정치는 좀 밋밋한 편입니다. 특히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필수비재 쪽에 이제 안 좋죠, 속해 있는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이런 부분들의 이익 추정치가 떨어졌을 것 같지만 괜찮지 좀씩 않아요? 괜찮은데 오히려 펩시 실적 발표한 거 내용을 보면은 향후 가이던스도 올려잡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좋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그나마 오르고 또 힘을 못 그래서 뭐 써가지고. 핑계를 대자면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그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좀 과도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오히려 약 나오면 맘 놓고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이익 추정치에 큰 변화는 없었고 네. 이것도 역시 그 금리 상승에 의한 멀티플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수비재 자체가 그렇게 성장이 많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20대 초중반에 멀티플을 받고 있었으니까 약간 좀 과한 멀티플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실적이나 금리 내용을 예. 차근히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예. 앞서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S&P 500의 분기 실적 추이는 지금 어떤지부터 좀 평가를 해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S&P 500의 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2023년 1분기, 올해 1분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지금 이제 3분기 시점에서 실적을 봐야 될 텐데 3분기 시점의 실적은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컨센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0.2%가
오르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 2.3%가 오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YOY, QOQ로 오르는 이런 컨센이 형성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매크로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는 하지만 네. 실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장 참여들이 생각하는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종 대표주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밸류에이션도 한번 좀 같이 평가를 해볼까요? 예. 그래서 빅7, 뭐 매그니피센트 7, 뭐 이렇게 해서 7개 종목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혹시 시총 8위가 뭔지? 시총 8위요? 예. 갑자기 8위? 예. 8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버크셔에서입니다. 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랬어요? 버크셔에서까지 8위였군요. 좀 가져왔고요. 네. 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최근에 동일하게 멀티플 조정에 의한 주가 조정이 일어났는데 네. 그럼 이 회사들의 뭐 멀티플 밴드가 어느 정도였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알면은 향후 대응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4개 기업 중에서 예. 그냥 이렇게 차트만 이렇게 보면은 예.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예. 다시 뭐 반등하고 있지만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구글만 지금 어쨌든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게 구글이 상대적으로 좋은 게 저 때문인지. 구글이 사실은 멀티플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게 P 멀티플 차트인데 네. 27.5배 정도 21년 4월에 고점을 찍었다가 많이 빠졌었죠. 한 네. 10배 중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20배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것들 보면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3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20배 후반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미국 그 대표 종목 중에서 좀 비싼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50배까지 올라갔다 지금 30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의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다른 빅테크 회사들에 비해서 멀티플 자체가 좀 낮게 형성돼 있어서 좀 조정 자체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작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하나씩 볼까요? 엔비디아 올해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이것도 멀티플이 한때 6, 70배까지 갔다가 이 조정 자체는 뭐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익 자체가 많이 상당히 상향 조정되면서 멀티플이 낮아진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은 29.8배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때 22년 뭐 하반기 정도에 25배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와. 그래서 멀티플 하단이 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네요. 매력적인 구간인데 요즘 이제 뭐 엔비디아의 대항마인 뭐 AMD가 상당히 이것저것 해서 엔비디아 영역을 좀 침범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전 분기들에서 발표된 엔비디아의 이익 추정치나 실적이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도 역시 8.2배까지 한때 PR이 내려갔었죠?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18.9배 거래되고 있고 대충 한 20배 후반 정도가 중후반 정도가 멀티플 상단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뭐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그 빅7 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종목인데 네. 지금은 57.9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한때 뭐 200배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가격 인하를 공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거기다 이제 판매 대수도 좀 컨센보다 좀 낮게 나왔고 이익률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시다시피 금융이나 철도, 에너지, 제조, 서비스 그리고 유통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67개 정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네. 복합 지주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금융 쪽에 특히 이제 보험 쪽에 포션이 크다 보니까 금융주의 성격
하락으로 인해서 PER보다는 PBR 멀티플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한 1.5배 정도가 최근에 상단이었고요. 네. 지금 한 1.3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네. 뭐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한 1.1배 정도까지 1.1배 정도를 하회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한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좀 싸지도 않은 그렇지만 최근 이것도 주가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 수준은 지금 히스토리컬 하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실적 내용을 쭉 봤고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할 텐데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죠. 그동안의 금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의 상승이라면 최근에는 좀 다른 양상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컸을까요? 예,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보시면은 이제 CPI도 상당히 높았고 네. 지금 수준하고는 말도 못하게 좀 높은 상황인데 그렇죠. 약간의 뭐 물가의 등락은 있지만 거의 하락 트렌드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생각하시면은 이제 기대 물가하고 성장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이라면 뭐 GDP 그로스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공격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네. 그 미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수급 요인이 일정 부분 또는 상당하게 이런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채 발행이 분기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가져왔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빌리언인데 1분기에 667, 2분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순발행이었고요. 3분기에는 337빌리언 그리고 4분기에 234빌리언이었는데 올해 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보면은 이 누적된 수치가 상당히 많아 보이죠. 이 누적된 수치를 다 더해 보면은 연초 이후에 3분기까지 누적 발행 규모가 1.76 트릴리언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은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볼 때 YOY로 80%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국제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가격 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한 가지 뭐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 요인으로는 성장 요인이 금리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질 GDP를 분기별로 이렇게 쪼개 보면은 올해 1, 2, 3분기 2%대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지금 3분기에 GDP 성장률이 3.0%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GDP 나오라는 그 일부 연준에서 집계하는 3분기 GDP를 보면은 5%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면서 수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 높은 성장률,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이 고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3분기를 피크로 성장률 자체도 이렇게 꺾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이니까 투자도 줄고 수요도 좀 소비도 좀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미국채 발행은 4분기에는 조금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성장 자체도 3분기 이후에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인이 최근에 금리 상승을 이끌었던 본원적인 요인이라면 이 부분들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 요인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향후의 금리, 그러니까 국채 예. 금리를 봤을 때는 예.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하락 추세나 뭐 하락 런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금리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 자체는 좀 둔화되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제가 뭐 말할 위치는 아니지만 전쟁이라는 중요한 또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또 이슈가 생기면서 이게 또 만드는 금융시장의 영향까지 예.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우리 머리가 참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맞아요. 과도하게 그 전망을 하거나 좀 섣부른 전망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천착을 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4.8% 넘었던 10년물이 갑자기 중동발 이슈로 이렇게 4.6, 4.5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내려오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 어쨌든 우리가 뭐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나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을 방향을 무조건 예측을 해서 좀 몰빵 투자라고 하죠. 집중해서 이제 뭔가 확언을 하고 시장을 접근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관망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서머리 준비해 주셨죠? 예. 어쨌든 7월 말 이후에 주가 하락은 금리 상승에 의한 멀티플 조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섹터,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 중인데 이를테면 실적 등 펀더멘털의 훼손이 없으면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고요. 네. 고금리 환경에서 취약한 중소형주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성장과 국채 발행에 의한 것이라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좀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성장이 좀 둔화되고 국채 발행 물량은 4분기에는 시장 컨센서스상 좀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은 대형 우량주들의 매력도 분기 실적, 가이던스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머리까지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자주 2주 만에 예. 한 번은 뵈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변화를 잘 감지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자분 최일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